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신과 내하수치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부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위치하는데요. 좌측 신장하고 대동맥 사이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부신은 후대정맥하고 우측 신장 사이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초음파로 처음에 영상하기 어렵지만 잘 숙달하다 보면 영상하기는 쉬울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초음파로 좌측 부신을 잡은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크기는 6mm 이하지만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4.8mm로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측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우측 부신이에요. 좌측 부신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같지는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지금 길이가 12.7mm로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신은 쿠싱 증후군으로 진단해서 치료하는 과정에 부신의 크기를 초음파로 모니터링하고 있던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부신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신은 코텍스라고 하는 피질과 메듈라는 수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질은 사구층하고 다발층, 그물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림을 본다면 이 바깥층이 사구층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다발층하고 그물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구층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도스테론이 형성이 되고요. 알도스테론은 미네랄로코티코이드죠. 우리말로 하면 무기질 스테로이드고. 그 다음에 다발층의 두께가 제일 넓죠. 여기서 가장 많은 코티솔이 형성됩니다. 이 코티솔은 글루코코티코이드이고요. 우리말로 당질 스테로이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맨 안쪽 층에 있는 그물층에서 성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부신율에서 성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질 쪽에서는 크로마핀셀하고 그 다음에 정맥이라든지 신경이 분포하게 됩니다. 여기 크로마핀셀에서는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에피네프린 또는 노에피네프린이 합성돼서 분비가 되죠. 지금 보여주는 도표는 부신 피질 쪽에서 스테로이드가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알도스테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코티솔, 그다음에 에스트로다이올로 합성이 됩니다. 이 합성되는 과정 중에 3베타 HSD라는 엔자임이 있습니다. 이 HSD라는 하이드록시스테로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약자입니다. 이 엔자임이 모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엔자임을 차단하게 된다면 이러한 알도스테론이라든지 코티솔, 그 다음에 에스트론 같은 호르몬들이 합성이 차단이 되겠죠. 사실 이 트롤사는 쿠싱 환자에서 많이 쓰는 약이죠. 왜냐? 코티솔 합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근데 이 엔자임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트롤산을 중단하게 되면 엔자임은 바로 역할을 해서 이러한 호르몬들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롤산을 사용하게 되면 이 3베타 하이드록시 스테로이드 디하이드로게네즈만 뇌를 억압하니까 코티솔 생산만 억압되는 게 아니라 미네랄로코티코이드 그 다음에 성호르몬의 합성도 줄어들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신을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HPA 엑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입니다. 즉 시상하부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CRH 형성이 되는데 그 CRH는 그 아래에 있는 내하수체에 자극을 해서 ACTH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비된 ACTH는 양측에 있는 부신을 작용을 해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합성하게 되죠. 그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뭐죠? 코티솔입니다. 그 코티솔은 심장, 그다음에 혈관,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에 근육 같은 실제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심장에는 심장이 되게 빠르게 뛰게 되고 혈관은 수축시켜주면서 지방이라든지 근육은 대사를 되게 강하게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혈중에 있는 글루코코티코이드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뇌하수체에서 HTH 합성을 줄이게 되죠. 정상적인 생체적 반응이 있다면, 생리적 반응이 있다면 코티솔이 증가되면 HTH 정도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가 쿠싱 증후군 환자는 어떻게 되죠? 뇌하수체가 하이퍼플라지아, 즉 과증식되거나 아니면 종양화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가 차단이 됩니다. 즉 혈중에 있는 코티솔 농도가 많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HDL 정도는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을 진단할 때
혈관에 있는 혈중 코티솔 농도뿐만 아니라 내인성 HTH 농도도 측정하는 권장을 드리게 됩니다. 반대로 혈중에 있는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낮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얘가 낮다면 뇌하수체는 HTA 합성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에디슨 증후, 즉 원발성 에디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부신에 의해서 코티솔 합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혈중 코티솔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거로 인해서 뇌하수체의 HTH 합성과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결국 혈중에는 HTH 농도는 증가되고 코티솔 농도는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가 원발성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이 되겠죠. 그리고 부신 유래 종양들, 부신 유래 질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 피질에서 유래하는 질병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 즉 하이퍼 아데노코티시즘, 일명 쿠싱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하이포 아데노코티시즘, 일명 에디슨 증후군이 있게 됩니다.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혈중 HTH 농도랑 코틸 농도가 둘 다 올라가 있는 경우죠. 그렇지만 코틸 농도가 무지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정상 범위의 어퍼 리미트거나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양상. 그렇지만 에디슨 증후군은 어때요? 혈중 내에 있는 코티솔 농도가 낮기 때문에 혈중 HTH 정도는 상당히 높게 돼요. 이런 약간 다른 점을 갖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 쿠싱 증후군은 뇌하수체 의존성, 즉 피튜터리 디펜던트랑 부신 의존성이라고 하는 아데널 디펜던트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ADH인 경우에는 부신이 종양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데레날 튜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약자로 AT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신 종양은 보통 편측성이에요. 한쪽에만 종양화되어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코티솔이 증가됐으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HTH 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대쪽 부신은 위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양쪽 부신이 다 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좀 이따 설명할 부신 수질 유래의 종양인 페어크로마사이토마가 한쪽에 있고 반대쪽에는 부신 유래성의 종양, 즉 아데노코티카 아데노마나 아데노코티카 카시노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랍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한쪽 부신의 피질 종양하고 부신 수질 종양이 같이 있는 경우도 보고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증후군은 원발성 에디슨 증후군이라든지 속발성 에디슨 증후군 또는 원발성 비특이적 에디슨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나중에 에디슨 증후군을 설명할 때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신 수술 유래 종양은 페어크로마사이토마라고 하는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갈색 세포종이에요. 즉 크로마핀 셀에서 카테콜라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부검을 통해서 즉 어떻게 사망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부신이 많이 커져 있더라.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만 크로마핀 셀들이 종양화되어 있다는 이렇게 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카테콜라민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고가 됐어요. 즉 혈중에 있는 카테콜라민 농도라든지 또는 소변에서 분비되는 배설되는 카테콜라민 농도를 측정해서 이런 페어크로마사이토마를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음파상으로 부신이 커져 있다고 한다면 부신 피질 유래의 어떤 질병들, 좀 코티솔이 증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또는 부신 수질 유래 종양인지 즉 카테콜람이 증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뇌하수체의 어떤 구조인데요. 뇌하수체는 아래에 있는 뼈라는 조직에 단단한 조직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뇌하수체 자체는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근데 이 뇌하수체가 많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시상하부 쪽을 압박하겠죠. 근데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사이에는 옵티키아즘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뇌하수체가 많이 커진다면 옵티키아즘을 압박을 해서 우리가 시력이 있죠.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뇌하수체는 전엽이라고 하는 엔티리어 로브하고 후엽이라고 하는 포스티리어 뷰로 구성되어 있죠. 전엽에는 또 세 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하나가 파스 튜버랄리스, 결절부, 결절층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스 인터미디아는 중간부,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파스 인터미디아라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파스 디스탈리라서는 원위부가 됩니다. 이 파스 디스탈리스라는 원위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HDH라든지 TSH, LH, FSH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엽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시상하부에서 생성된 호르몬 ADH라든지 옥시토신이 이 뇌하수체 후엽에 저장하고 있다가 분비해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는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얘는 뼈나 근육, 기관 등에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유선에 작용하는 프롤락틴이 있고요. 유즙 분비를 도와주는. 그 다음에 LH랑 FSH는 성선에 작용하죠. 즉 여성이라면 난소, 그 다음에 수컷이라고 한다면 고환에 작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HDH는 양쪽 부신에 작용해서 피질 호르몬, 즉 코티솔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TSH는 갑상선에 영향을 주어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ADH라는 바소프레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유선과 자궁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바소프레신은 신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HDH 이 어떤 분비가 증가된다고 한다면 양쪽 부신에 자극해서 양쪽 부신이 커져요. 이게 부신 유래성이 아니죠. 뇌하수체 의존성 쿠싱 증후군이 되죠. 근데 또 HDH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면 양쪽 부신은 위축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갖다가 속발성 에디슨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면 HDH 분비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외인성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뇌하수체에서 HDH 분비를 줄여주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외인성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지한다면 HDH가 분비가 되지 않아서 양쪽 부신에서 코티솔 분비라든지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 즉 속발성 에디슨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발성 에디슨 증후군인 경우에는 즉 양쪽 부신이 작아져서 코티솔이라는 알도스테론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파지티브 피드백이 작용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HDH 분비가 증가돼야 되죠. 그래서 혈중 HDH 농도는 많이 증가되고 혈중 코티솔 농도가 낮아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갖다가 원발성 에디슨 증후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 이제 MRI 사진을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쿠싱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트릴로산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양측 부신이 많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가 얼마나 커졌을까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촬영했던 환자입니다. 사실 발작이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촬영해보면 요 부위 있죠. 조용 증가 형태가 난다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얘는 트랜스버스 섹션인 거고 얘는 세지터럴 섹션인 거죠. 이럴 때 요 부위가 많이 크죠. 정상적이라면 요 정도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길이를 재보니까 14mm 정도 상당히 많이 커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10mm 이상이라고 하면 매크로튜머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예, 오늘은 일단 부신하고 뇌하수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 특히 부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에디슨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상당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